가장 후회하는 거는 때를 놓친 것, 시간.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났던 시간, 젊음을 놓친 것. 어린 시절의 때를 놓친 것일 수도 있고, 젊은 시절의 때를 놓친 것일 수도 있고, 무슨 성공의 때를 놓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소중한 게 있으면 뒤로 밀어놓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젊은 날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다 뭘까요?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할 거야 하고 밀어놨던 것들. 그걸 우리가 꽉 쥐고 있지 못했던 거. 어쩌면 그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하고 있을지 몰라요.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마라.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가장 후회하는 거,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뭐. 저 또한 이제 고작 60 남짓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뭘 후회하게 될지 모르고 지금 이거 후회한다라고 했다가 한 또 20년 뒤에 아니야 그거 아니었어 하고 지금 말한 걸 또 후회할지도 몰라요. 인생은 그렇게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늘. 그런데 제가 즐겨 인용하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영화 한 장면으로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이 영화는 미국의 아주 명문 그 보딩 스쿨 사립학교죠. 그 기숙학교에 아이들은 저마다 다 아이빌리그로 가려고 하는 것만이 어떤 세속에서의 출세만이 목표인 그런 아이들 앞에 어느 날 키팅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납니다. 꿈으로 가득 찬 아이들을 데리고 선생님은 하루는 교내 박물관으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그럼 그 앞에 쫙 사진들이 놓여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100년 전, 50년 전 선배들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키팅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중에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도 있고 대법관도 있고 뭐 굴지의 뭐 CEO도 있었겠죠. 자,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키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 저마다 다 여러분처럼 눈 속에 희망이 서려 있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멋진 장래가 보장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 그런데 저 미소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니? 그 가슴에 품었던 희망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들 가운데 일평생 동안 소년 시절 품었던 꿈을 마음껏 펼쳐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대부분은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고 아쉬워하면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버렸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을까? 모두 전지전능한 성공의 신을 뒤쫓는데 급급해서 어린 시절의 꿈을 헛된 욕망에 써버린 거야. 지금은 결국 땅속에서 한낱 수선화의 비료로 썩고 말 것을. 하지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거야. 자, 들어봐. 들리지? 하면서 그때 키팅이 했단 말이 카페 디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영화 이후로 인구에 회자됐던 말이 바로 저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마라. 키팅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 박물관의 사진 속에 남아있는 저 수많은 선배들 다 성공했어. 너네들의 롤 모델이겠지. 근데 지금 저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 수선화의 비료야. 야. 다 죽었어. 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딴 데 있을 거야.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까르페 디엠. 후배들아, 너네들은 때를 놓치지 마렴. 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enjoy the days, 현재를 즐겨라, 혹은 seize the days, 오늘을 꽉 쥐어라, 뭐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그런 뜻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메멘토 모리랑 같은 말이었을 겁니다. 사람 다 죽으니까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한 거야. 어쩌면 우리가 후회하는 건 때를 놓치는 거 아닐까요? 그때가 무슨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의 때를 놓치는 것일 수도 있고 젊은 시절의 때를 놓치는 것일 수도 있고 무슨 성공의 때를 놓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소중한 시간은 꽉 쥐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소중한 게 있으면 뒤로 밀어놓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젊은 날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다 뭘까요?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할 거야 하고 밀어놨던 것들. 그걸 우리가 꽉 쥐고 있지 못했던 거. 어쩌면 그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하고 있을지 몰라요. 정말 소중한 것들인데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면서 미뤘던 거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가장 후회하는 거는 때를 놓친 것, 시간.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났던 시간, 젊음을 놓친 것.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그나마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남은 생애의 가장 젊은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참 20년대 지나서 거봐 그때 이걸 했어야지 그럴 순 없잖아요. 아, 좋은 시간들은 왜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가지? 마치 해변에 섰는데 발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싹 빠져나가듯이 움켜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린 seize the day, 그걸 꽉 잡아야 됩니다. 그런 소중한 시간을 놓친 것이 가장 우리가 후회하는 것 아닐까
역시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작년에 환갑 넘겼거든요. 근데 저는 교수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직업을 해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저희 늦게 시작했거든요. 토탈은 같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 만나보면 이제 60 넘었으니까 다 옷을 벗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만나면 그 중에는 우리나라 뭐 굴지의 대기업의 임원이었던 친구들, 뭐 CEO 했던 친구들, 한마디로 잘 나갔던 친구들 많이 만나죠. 그 친구들 만나보면은 좀 공통점이 보여요. 일단 그렇게 겸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별로 겸손해할 필요도 없을 만큼 진짜 조직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헌신해 왔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 왔죠. 자기도 스스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하면서 인생 후회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헛헛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우리가 흔히 은퇴하는 걸 옷을 벗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어디서 옷 벗어요? 목욕탕에서 옷 벗잖아요. 그러면 가진 게 뭐밖에 없죠? 내 알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옷 입고 지낼 때는 야 이거 구찌야. 그런 걸로 가릴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에르메스야. 야 나는 그렇게 잘 살아. 가릴 수 있는데 벗으면 똑같아요. 그래 내 알몸뚱이만 나오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30년은 성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그 다음은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한 30년 삽니다. 그럼 60 끝납니다. 그럼 이 60년 동안은 다 우리 이름 앞에 관영어가 붙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무개 대학교 몇 학번 누구입니다. 저는 무슨 삼성 아무개 뭐 대리 아무개입니다. 항상 내 이름 앞에 관영어가 있어요. 그게 옷이에요. 옷을 벗었다는 건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 석자만 딱 남습니다. 알몸뚱아리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드디어 내 이름 석자만 갖고 그냥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다 조직을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관영어를 위해서만 존재했어요. 근데 관영어가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관영어가 뚝 떨어지고 나니까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는 해놓은 게 없어요. 돈도 벌어놨고 집도 장만해놨고 애들 교육 다 시켰고 뭐 남을 위해서는 다 한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내 알몸뚱아리를 위해서는 단 하나의 근육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겁나는 겁니다. 어쩌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품이었을지 몰라요. 이제 다 옷 벗고 나면 점점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거품 빼고 정직하고 교만 버리고 그래야 되는 건데 여전히 옛날 그 생각만 해서 왕년의 관영어만 주장하고요. 내가 왕년에 뭐 했다는 관영어에 매달려서 여전히 목이 곧고 고집이 세면 그것처럼 꼴 보기 싫은 게 없는 거죠. 근데 남한테는 과거에 그 관영어로 인정받고 살았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공부해 놓은 것도 없고 아름다운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남에게 덕이 되는 말도 할 줄을 모르고 나는 조직의 일원으로서만 살다가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무슨 이런 것들은 하나도 가진 게 없다. 그동안은 쓸데 있는 거를 모으는 거였는데 이젠 쓸데 없는 거가 자랑이에요. 어떤 거죠? 나는 존경받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쓸데없는 말입니까? 존경, 돈이 돼요? 밥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집니다. 시, 사랑, 아름다운 낭만, 우리가 쓸데없다고 다 버렸던 것들. 어쩌면은 예술, 종교, 봉사, 기부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쓸데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있었던 거 내놓는 거잖아요. 가장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버립니다. 오히려 내놓습니다. 오히려 나눕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 몸뚱아리가 갖게 되는 건 내 이름 석자가 대표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인품과 인격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인정을 받는 것 아닐까? 그게 진짜 새로운 인정을 받는 것 아닐까? 저분은 정말 우리 시대의 어른이셔. 저분은 정말 내가 가까이 만나서 정말 배울 게 많은 어른이셔. 이게 최고의 인정 아닐까?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선택은 이런 거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정받기가 점점 쉽지 않거든요. 저희 원로 교수들, 퇴임하고 명예교수이신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 교수, 사람은 역시 일을 해야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정년 퇴임 5년 남은 저한테 해줄 위로의 말입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생 5년만 버텨. 일 안 해도 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래야 될 텐데 웬걸 이제
5년 남았는데 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사람은 일을 해야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까? 일을 했을 때 인정받았거든요. 인정받아야 사람이다. 그래야 내 가치가, 내 자존감이, 내 스스로도 인정받겠다. 보람이 사람은 필요하다.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먹을 게 많아도 보람이 없으면 사람 못 살겠더라. 그 말 아닐까요? 꼭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꼭 직업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신체를 위해서는 운동할 준비를 다 갖추면서, 그래서 나이 들면 근육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온갖 영양제 챙겨 드시면서 정작 정신의 건강, 정신을 위한 운동, 그런 것은 과연 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공부 아니겠습니까? 인격으로 인정받고 배품으로 인정받으려면 헛개비 같은 타인들의 인정을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가족, 이웃, 친구, 자기 자신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말 아름답게 나이 들려면 더더욱 공부하면서 내 인생에 남은 인생을 위한 정신의 근력을 쌓아가는, 인격을 위한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 아닐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둡다는 건요, 현상에 지나지 않아요. 어두워지는 상태에 불과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성냥불을 그어대면 어둠은 사라져요. 어둠이 이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슨 재간을 해봐요. 어둠은 실체가 아니에요. 현상이니까. 지금 당장은 극복 힘들어요. 근데 롱텀으로 보면 좀 달라져요. 너무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세상 슬퍼. 가까이 보는 우리 집안일수록 우리 집은 잘 못 사는 것 같죠. 너무 지금의 그 불안한 존재 조건만 갖고 이걸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거봐 이건 세균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롱숏으로 봐야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저는 이육사시를 이렇게 읽습니다. 남들은 다 너무너무 암흑이고 무서워서 추워서 변절해가고 있는 그 시간, 이육사는 일본 애들이 녹그릇까지 다 가져가. 어머 세상에 무서워가 아니라 그래? 얘네들 힘 없구나 라고 생각을 바꾼 거죠. 아니 포탄 만들 돈도 없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양이가 쥐를 막 쫓는데요, 웬만하면 퇴로를 놔두고 쫓아요. 그 다음 쥐 잡아먹으면 되니까. 근데 정말 아사 직전에 고양이는 새끼 생쥐도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개를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생각해야죠. 아, 저 고양이 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놀랍게도 이육사는 완전히 생각을 바꿉니다. 아, 겨울이야. 너무 추워. 하고서 다들 벌벌 떨고 있을 때 겨울이야. 아, 땡큐야. 이제 봄이네. 하마터면 가을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바닥이 절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여기서 눈 감아 생각해 보면서 자기 안에 희망을 찾아내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어둡다는 건요, 현상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조명 끄면 어두워질 겁니다. 어두워지는 상태에 불과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성냥불을 그어대면 어둠은 사라져요. 어둠이 이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슨 재간을 해봐요. 어둠은 실체가 아니에요. 현상이니까. 얘 못 꺼요. 내가 어둠을 몰아낼 수 있지 어둠이 내 불을 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둠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건 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내 마음의 빛을 잃어버린 상태에 지나지 않아요. 날이 밝아지면 내가 성공하겠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불을 되찾으면 내가 승리하겠다 하는 것이 맞죠. 내 인생이 좀 어둡게 여겨지신다면 그건 지금 한 상태에 지나지 않아. 어둠은 본질이 아니야. 그래서 그 어두운 순간 이육사처럼 희망을 갖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봄, 빛, 불을 찾아내는 것. 그게 저로서는 인생의 저점을 빠져나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극복 힘들어요. 그건 견디는 거에 방법 없다니까요. 근데 롱텀으로 보면 좀 달라져요. 그 찰리 채플린의 명언이라고 알려진 게 있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근데 이게 영어로 읽으면 더 그럴듯해요. 이 채플린이 실제로 한 말 그대로 하면 채플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Life is a tragedy. 인생은 비극이다. When seen in close-up. 클로즈업으로 볼 때는 트레지디다. But a comedy in long shot. 그런데 코미디야. 롱숏으로 찍으면 코미디야. 그러니까 채플린은 역시 영화 만드는 사람이니까 영화 용어로 얘기한 겁니다.
자, 슬픈 장면 어떻게 해? 클로즈업으로 당겨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슬퍼 보이거든요. 여러분, 여배우가 막 탁동 같은 눈물 흘리는 그 장면 딱 클로즈업으로 잡혀야 슬프죠. 근데 희극은 전체 장면 맥락이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롱숏으로 찍어요. 그래서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채플린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세상 슬퍼. 가까이 보는 우리 집안일수록 우리 집은 잘 못 사는 것 같죠. 옆에 집은 잘 사는 것 같죠. 왜요? 롱숏으로 보니까. 가까이서 봐야 될 건 멀리서 보고, 멀리서 볼 건 가까이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견디기 힘든 거는 너무 클로즈업으로 내 인생 봐서 그래요. 안 되는 것 같고, 가까이 들여다보면 되게 안 돼요. 잘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희망 없어요. 그런데 롱숏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살아온 건 롱숏으로 한번 보시고, 거기서 문제가 됐으면 바꿔야 되는 거고요. 또 그냥 무적정한 긍정 낙관은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잘 될 거야.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잘 되게 해야 되는 것 뿐이죠. 대신 너무 지금의 그 불안한 존재 조건만 갖고 이걸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거봐 이건 세균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롱숏으로 봐야 된다는 것. 그런 지혜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인생은 가까이서 봐야 될 걸 가까이서 보고 멀리서 볼 걸 멀리서 보면 그럼 웬만하면 희극으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라고 왜 시련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걸 밝히자니 지금 위험하죠. 결혼 생활도 시련이고요. 자식놈 사춘기 때도 시련이고요. 뭐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시련은 누구나 있었던 것이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시련을 꼭 극복해야 되나? 아니 말을 바꿀게요.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으면 이미 시련이 아니지. 어쩌면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지나갈 때까지 버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 많이 쓰는데 그것도 라틴어에서 왔거든요. 사실은 호쿠케 트란스비트 뭐 그래갖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물론 우린 이걸 주로 안 좋을 때만 쓰죠. 힘들 때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메멘토 모리도 말씀드렸었는데 메멘토 모리는 영광의 순간도 지나가리라. 똑같아요.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건 언제든지 적용되는 거예요. 시련이 다가왔어. 이거 지나갈 거야. 버텨야지. 여러분 내가 무슨 서두른다고 애를 쓴다고 겨울이 빨리 지나갑니까? 겨울 왔는데 이거 어떻게 극복할까? 겨울 지나갈 때까지 버티는 거죠. 버티면 극복한 겁니다, 그게. 다만 미리 좀 지혜로운 자는 준비는 해두겠죠. 이왕 버티기 좀 좋게 난방도 준비하고 땔감도 하고 뭐 두꺼운 옷도 장만하고 문풍지도 발라놓고 그렇게 하긴 하겠죠. 중요한 거는 방법이 아니라 태도인 것 같아요.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보다는 시련을 견디는 태도. 헤쳐나올 때까지 끝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건 언젠가 반드시 지나가리라고 하는 걸 믿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던 TV 프로그램은 타잔이었습니다. 그럼 타잔을 보면 영웅 타잔이 세상 모든 걸 다 이겨내거든요. 사자와 싸워도 이기고 심지어 악어랑 싸워서 이길 땐 정말 멋있죠. 그런데 타잔도 꼼짝 못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공포의 대상이었던 게 바로 늪입니다. 늪은 헤쳐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든다는 아이러니에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인생에 시련이 왔어요. 좀 버티면 되겠어요. 그런데 버티려고 이겨내려고 막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늪이라고 하는 게 참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럼 늪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엔 누군가가 밖에서 구원의 밧줄을 던져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붙잡고 나오거나 말하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순간은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구원이 올 때까지 그 밧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오자마자 당길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축적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포자기한 사람한테는 구원의 밧줄이 와도 잡아당길 힘이 없을 거예요. 어쩌면 비가 내려서 늪이 강물로 변할지 몰라요. 그때 나오시면 돼요. 어쩌면 늪이 말라가지고 바닥이 드러날지도 몰라요. 그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잘 나갈 때건 못 나갈 때건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면 그때 내가 갖고 있는 태도, 난 여기서 반드시 나갈 수 있을 거야. 대신 힘을 비축해 두고 있을 거야. 끝까지 견딜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그러려면 겨울이 왔다고 힘들어 그런 게 아니라 야, 그래도 봄, 여름, 가을이 참 길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전 정신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승리란 말을 물론 루시는 아큐정전에서 아주 부정적인 말로 썼던 겁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대국이 외세에 무너지면서 정신으로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루신 같은 놈, 내가 진 게 아니야, 뭐 봐준 거지, 뭐 이런 식의 정신 승리. 그러나 여러분 정신이라도 승리해야죠. 아니 정신은 반드시 승리해야죠. 내가 어느 날 늪에 빠져서 육체가 지금 패배할 지경인데 그때 정신이라도 승리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정신 승리가 다들 빠져, 그러니까 나도 빠져, 그런 정신 승리 말고 나는 정신은 끝까지 버티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신 승리. 내 정신은 그래도 지지 않을 거야 하는 것이 있으면 시련도 웬만하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그재그 드라이브 코스 다녀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커브를 넘으려면 막 이렇게 휘청휘청 갑니다. 그죠? 막 돌아가는 것 같죠? 많이 힘들죠. 돌아가느라고. 인생길도 그렇죠. 난 너무 내가 직선길을 놔두고 나만 애둘러 가는 거 아니야? 왜 이게 낭비 아니야? 고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강물이 당장에 빨리 가기에는 직진이 난 것 같죠? 근데 걔는 폭포를 이루다가 소멸되고 말아요. 오히려 장강들은 굽이굽이 돌아가면서 마침내 큰 강을 이루어 바다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곡선의 힘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지금 당장에 쭉쭉 뻗어진 것, 직선, 내 인생도 좀 직선대로로 쫙 뚫렸으면 좋겠어. 나는 왜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 하고 원망스러운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더 큰 길을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데 그 곡선을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실은. 곡선 우리 여러분 자동차 타보면 막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러면 구심력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력도 작동하니까 이쪽으로 가려는 나와 저쪽으로 가려는 나로 내가 나뉜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합쳐서 드디어 내가 나를 또 하나 회복하고 그 사이에 우리는 한 단계를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인생 어떤 고비를 만났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라고요. 그래야 강물이 가는 거니까. 큰 산이 있으면 강물이 S자로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산은 만납니다. 그럴 때 돌아갈 때 그냥은 안 됩니다. 구심력은 실제로 내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힘입니다. 이건 의지인데요. 원심력은 물리학에서는 이건 실존하는 힘이 아니라 관성을 뜻하는 겁니다. 즉 살아오던 식입니다. 내가 차를 타고 S자 곡선을 가면 차는 계속 가던 방향에 있으니까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게 관성이고 그게 원심력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거기에만 의존하면 여러분 우리는 노선을 이탈해서 떨어져 죽습니다.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쟤를 막 끌고 와서 이렇게 가야만 비로소 한 고비를 넘어가는 겁니다.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어제 살던 것처럼 오늘 사는 것, 그렇게 세상 편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편한 겁니다. 평화는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평화 딴 거 아닙니다. 어제 살듯이 오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살듯이 오늘 살면서 내일이 바뀌길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라면을 먹으면 내일 얼굴이 부을까요? 안 부을까요? 당연히 붓습니다. 그건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제 살듯이 오늘 살되 내일이 바뀌길 기대한다면 나의 관성과는 결별해야 됩니다. 그거를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성의 힘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통을 겪습니다. 살던 대로 살아오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때 내가 나 아닌 것을 다시 나로 만들므로써 더욱 커진 나로 넘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성장 곡선이 아닐까. 하강 곡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내려갈 때도 굽이굽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급전직하고 싶지 않고요. 계속 살면서도 나이 들어서도 또 새로운 거랑 만나면 또 한 번 내 관성과 결별해보고 그러면서 서서히 천천히 곡선처럼 내려가고 싶습니다. 슬프다고 하는 감정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슬플 줄 모르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참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가 저는 더 위험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감기 바이러스처럼 이게 돌고 있어요.
알아야만 낫는 것 아닙니까? 그 슬픔과 우울을 적당히 감추거나 섣불리 극복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그게 정말 문제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슬픔과 우울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현대인들의 우울과 불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얼마 전 제가 읽은 책은 뭐 고립사회라고 하는 책을 보더라도 우린 너무 지금 각자의 삶, 거기다 이제는 또 코로나 이후로 격리된 삶, 또 지금 우리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것을 떠나서 매개가 되긴 하는데 그러나 떨어져 있죠. 사실 이거는 유리창과 같아요. 여러분하고 저는 이 유리창 덕택에, 즉 이 매체 덕택에 여러분과 나를 만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벽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밖을 볼 수가 없잖아요. 뚫려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기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방송은 유리창을 우리한테 만들어 준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죠. 매개가 됐으니까. 근데 우리 만질 수 있나요? 유리창은 또 단절이기도 하죠. 이랬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만나는 걸 단절시키기도 하죠. 우리가 SNS 시대라 해서 많이 더 소통이 되고 많은 유리창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만나는 사람은 줄어드는 것 같은 것. 문자는 수없이 많이 날리지만 그 사람의 육성은 사실은 듣고 있지 않아서 전화도 걸지 않는다는 것. 그런 아이러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솔직히 뭐 현대인들이 과연 더 우울한지 불안한지는 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원시대도 안 살아봤고 조선시대도 안 살아봤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는 건 다 똑같겠지. 인생은 뭐 조선시대 태어났어도 우울했을 거야. 원시인도 우울했을 거야. 솔직히 이럴 수 있어요. 원시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사자가 어디서 튀어나오나.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옛날은 그래도 우리보다 좀 덜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때로는 꼭 좋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가령 노예는 불안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노예로 확정됐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노예고 대충 살아도 노예겠네요. 근데 우리에겐 기회가 생겼죠. 그 기회라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찬스도 되지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죠. 우리는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찬스도 일 수도 있지만 그걸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런 기회가 있는데 못 가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불안해하고 우울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근대에서의 삶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대는 신분제 사회랑 달리 그 운명에 관한 생각이 좀 변했어요. 그게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한 것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게 너무나 스피드해졌고 그리고 그 경쟁 체제가 너무 가혹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랑은 달리 엄청난 비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명 덕택에 심지어는 온라인으로 쇼핑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힘드시죠? 너무 많아서. 그거 하나 고르는데 5만 거 비교하느라고 시간만 더 많이 보내고 있으시잖아요. 1,350원, 1,330원 갖고. 그래서 딱 1,330원을 찍었다? 그랬더니 택배비 200원이 더 비싸. 뭐 짜증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이 우리를 뭐가 정답이지? 하고 자꾸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탈감정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되어 있는 내용이냐면 우리 현대가 감정이 메마른 사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이 지배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방송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 이렇게 자막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말하지 않고 해석한 거에 들어갈 때가 있죠. 잘난 척하며. 나 잘난 척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도 왜곡됐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은 그래 저거 잘난 척하는 거야 라고 이미 이들이 프레임 짜준 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내 감정이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잘난 척한 감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잘난 척해 하고 봤는지 그게 과연 우리 감정인지 근데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샌가부터 우린 자막에 따라 자동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생성해내고 있죠. 놀이공원 가보세요. 놀이공원에 가서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어. 그게 여러분 얼마나 디자인된 대로 사시는 겁니까? 놀이공원 제작단을 만들었을걸요? 여기서 오금이 저릴걸, 여기서 시원할걸 다 설계해 놓은 거예요. 거기 따라 나는 반응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이게 내가 느끼는 감정이고 정말 내가 느끼는 행복감이냐? 이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죠. 거기다 지금 사이버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더더욱 이 문제가 현대에서는 복잡하게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많은 경우에 문화 산업에서 조작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내 진짜 감정인가?
그거가 이제 분간하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많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내가 내 진짜 감정이래야 그거를 뭐 해소할 방법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카타르시스가 벌어질 것 아닙니까?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어떤 감정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을 쏟아냄으로써 그 감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배설이라는 거잖아요. 내 몸 안에 있는 것들이 깨끗이 비워짐으로써 느끼는 그 감정, 그게 카타르시스인데, 그러려면 내가 감정의 정화를 느끼려면 내 감정으로 차 있었어야 그 감정의 정화가 오는데, 이 감정 자체가 만약에 만들어진 감정이라면 혹은 감정 연습도 돼 있지 않다면, 그러면 나는 제대로 된 카타르시스도 못 느끼면서 자기는 카타르시스 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 아닐까. 그러다가 난데없이 정말 감정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인터넷에 악성 댓글 달 때.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사악할 수가 없어요. 막 감정을 배출해요. 이거는 배출도 아니고 이건 배설이에요. 진짜 이거는 쓰레기 똥을 배설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날 감정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악담을 늘어놓는 것도 잘못된 정보를 갖고 쓰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내가 내 감정에 대한 훈련이 돼 있지 않고 내 판단에 대한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배설을 했는데 남의 걸 배설한 거예요. 내 게 아니었어. 그래놓고 그 배설 때문에 사회는 더욱더 또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어. 이런 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예전에 비해서 우울할 일들이 많아지겠죠. 불안한 일들이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 플러스 조작되고 아닌 것들, 그 다음에 더 크게 조장해냈던 것들이 쌓이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불만이 많아져서 옛날에 우리가 그냥 신문 읽을 때에 비해서 소셜미디어가 많아져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된 건 장점인데 거기에 비례해서 분노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죠? 그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가짜 뉴스에 의한 것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남들이 댓글 쏘는 거에 내가 맞아 하고 동의해서 실제 적극적인 동의도 아닌데 거기 휩쓸려서 남들의 판단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평, 불만,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의 우울과 불안을 좀 진단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과학책에서 한 구절을 읽고 잠시 식욕을 잃은 적이 있어요. 과학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생체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어린 나이에 왜 놀라운 거냐면요. 저는 그전까지 먹는다는 게 뭔지 왜 먹는지 성찰해 본 적이 없거든요. 밥을 왜 먹어요?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질문을 던져야 그때부터 성찰이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때문에 성찰을 못할 경우가 많아요. 잘 살면 질문 안 해요. 그러니까 성찰이 없는 거거든요. 늘 밥 잘 먹었어요. 의심이나 해봤나? 왜 밥 먹는지에 대해서. 엄마가 먹으려니까 먹고 때가 되니까 먹고 맛있으니까 먹고 배고파서 먹는 거지 이걸 뭐 때문에 먹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 정답이 나왔어요. 그거 너 살아가기 위한 생체 에너지를 획득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저한테 왜 무서웠냐면은 에너지 덩어리라고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과학을 몰라서. 에너지는 그럼 뭐 전기 이런 것만, 증기기관차 이런 것만. 기관차는 달려야 돼. 그럼 얘는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얘는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니까 얘한테 석탄을 떼갖고 얘가 달려가는 거야. 그건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갑자기 뭐예요? 밥이 내 눈에 뭐로 보였을까요? 석탄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단순히 밥을 먹어서 에너지 얻어서 일하고 뭐 이런 거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 먹지 말아야 될까? 아니잖아요. 내가 만든 그 에너지가 고작해야 그 다음 밥 먹기 위해서만 쓰는 걸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에너지를 갖고 내가 움직여서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생각을 어릴 때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겠어요. 잘 먹어야 내가 더욱더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어떤 축도일 수도 있겠다. 슬프다고 하는 감정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슬플 줄 모르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도 감각기관에 따른 반응인데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건강한 게 아니죠.
슬플 땐 너무 울어. 그럼 이거 건강하지 않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 우울증이라 그래요. 근데 슬픈데 안 울어. 이것도 정상은 아니란 얘기예요, 제 말씀이. 슬플 땐 슬퍼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슬픔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참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가 저는 더 위험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슬픈 건 어찌할 수 없다. 그럼 한번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어떤 시인의 그 발상을 빌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슬픔이 막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슬픔을 겪게 돼 있는 거예요. 나만 슬픈 게 아니라 슬픔이 감기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살아가려면 누군가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어느 날 숙주로 나를 택한 것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슬픔이 돌림병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안 슬펐던 적은 한 번도 없어. 항상 이 마을은 누군가 슬퍼. 그러면 슬픔이 다가왔을 때, 아, 슬픔이라고 하는 놈이 잠시 내 몸에 기생해서 살려고 왔나 보다. 내가 숙주인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좀 적당히 있다 가라. 그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알아야만 낫는 것 아닙니까? 슬플 때 슬퍼하고 우울할 땐 우울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 슬픔과 우울을 적당히 감추거나 섣불리 극복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그게 정말 문제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슬픔과 우울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때로는 정당한 우울도 있고, 주변에 보면 정말 우울해할 필요가 있어서 우울해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그 우울해 필요가 있어 우울해하는 사람한테도 우울함을 아예 용납해주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건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 이런 시간이에요. 뭐 그런 걸로 우울해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거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그래서 이따금 정당한 우울에 가야 될 그 자리를 허여해 주는 것, 그래서 슬플 때 슬퍼하고 우울할 땐 좀 우울해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공부해야 될 건 뭐냐? 저는 전문가, 프로페셔널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아마추어 같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는 못한다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좋아하는 거란 뜻이에요. 아마추어란 단어의 가장 좋은 뜻은 애호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추어 바둑, 그 사람은 바둑 애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의 프로페셔널, 공부의 프로페셔널을 양성하는 데 실패한 나라가 결코 아니다. 우리는 공부의 아마추어를 만드는 데 실패한 나라다. 뭐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배우다 보면 눈이 떠진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것 같다는 거죠. 당장에 재테크 같은 경제 공부도 해야죠. 우리 나이 들었다고 그런 거 포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새로운 뭐 인공지능 이런 거에 관해서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죠. 웰빙에 관한 공부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송한데 유튜브만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보셔야 돼요. 여기 많은 정보 있어요. 유튜브만 보시면 안 돼요. 책만 보는 것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책은 유튜브 같은 영상 자료에 비해서 내가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보완제래야 될 텐데 그걸 대체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책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그럴 때 제발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역시 전문가 말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너무 가짜 정보가 많고 이래서 공부하는 게 때로는 오히려 위험하기까지 해요. 걸러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늙어서 혼자 독학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빠지면 맹신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다만 실용적인 것에 처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따라가는 정도로 해야 되지 앞장설 거는 저는 못 된다고 생각해요. 뒤처지지 않는 정도는 우리가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공부해야 될 건 뭐냐? 저는 전문가, 프로페셔널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아마추어 같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는 못한다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좋아하는 거란 뜻이에요. 아마추어란 단어의 가장 좋은 뜻은 애호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추어 바둑, 그 사람은 바둑 애호가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얘기할 때 제가 늘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의 프로페셔널, 공부의 프로페셔널을 양성하는 데 실패한 나라가 결코 아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너무너무 많다. 우리는 공부의 아마추어를 만드는 데 실패한 나라다. 공부 잘하는 녀석조차도 공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축구는 잘 못해도 축구를 좋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아마추어인데 그런 걸 못했다. 이제는 왜 이게 가능한 거냐면 그전에는 공부 우리가 왜 했냐면 뭔가 써먹으려고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좋은 대학 가고 무슨 좋은 직장 얻고 승진하고. 근데 우리 이제 그런
그런 것부터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할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만들어지는 거죠. 학창 시절은 효율이 중요했고요. 딴 거는 어떤 목적성이 중요했는데 이제 우리는 목적성이 없어요. 그럼 이게 진짜 아마추어가 갈 수 있는 시간대가 온 거거든요. 과거에는 그게 60년 살다가 얼마 못 살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30년이 남았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남았어요. 여러분 고작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대학까지 여러분 우리 고작 10한 7, 8년 공부한 거예요. 아직 우리 30년 남아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제서부터 진짜 내가 원하는 것, 뭐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세월의 축적을 믿으셔야 돼요. 조급할 필요 없잖아요. 3년 공부했는데 눈에 안 보이면 5년 공부하면 되잖아요. 우리 뭐 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포기했던 클래식이 들려요. 내가 내 생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미술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시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걸 누굴 가르치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배우려고 공부하는 건데 배우다 보면 눈이 떠진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사실 굉장히 조용한 개인으로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쩌다 대중들 앞에서 서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많이 흔들기도 해요. 심지어는 저한테 조기 은퇴를 유혹하는 사람들조차 있어요. 그건 뭐하러 대학에 그렇게 있느냐. 말하자면 인기 같은 거죠. 그런 건 저는 헛것,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 거품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잠깐 제가 홀려서 저의 본캐를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건 곧 사라지고 말 건데. 밤하늘에 별은 실존하는 거고요. 낮에 태양 옆에 뜬 무슨 무지개 같은 건 헛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지개가 멋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헛것이라고요. 있다가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건 현상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게 바로 거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이게 나의 소명일까, 욕망일까? 물론 제가 도인도 아니고 매번 구분은 못합니다. 저도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근데 의심은 가져봅니다. 혹시 내가 이거를 내 욕심이면서 소명이라고 치장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럼 저 사고 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 거야. 아니, 내가 원했던 걸 거예요. 그런 거 거품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또 무조건 합리화하면서 일을 많이 한다고? 아, 그거 거품일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고 그것이 선한 의미를 갖는 것, 거기에 관해서는 진짜 열심히 성실히 하자 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이 책에도 써놨는데요. 대학교 처음 갔을 때 대학 노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오생야 유예 이지야 무예라. 우리 인생은 끝이 있고 배움의 세계엔 끝이 없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뻔했는데 그 뒤에 원문을 봤더니 이유의 수무의 태이라. 그러니 끝이 있는 것을 가지고 끝이 없는 것을 쫓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위태로운 일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장자답다 그 생각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좀 다시 음미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조금 알고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그런 교만은 지적 세계에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단지 그게 아니라 그런다고 그 길을 멈춰야 될까요? 가령 제가 칸트와 헤겔을 그 끝도 없는 세계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생 할 때. 내가 평생 공부한 이 사람들처럼 될까? 아니, 칸트 헤겔도 필요 없어. 지도 교수만큼이나 할 수 있을까? 절망이에요. 아유, 안 하는 게 낫죠. 끝까지 못 갈 거.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한 20년 지나놓고 30년 지나놓고 보니까 아, 그 빛나던 별들 내가 어차피 별에 못 갈 걸 왜 이 길로 왔을까가 아니라 그 별 덕택에 쫓아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 별이 절망만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별 덕택에 여기까지 왔어요. 끝이 없는 존재들, 그 노자, 장자 같은 그 별들 덕분에 끝이 있는 내가 그래도 여기서 끝났을 만한 이 미물이 그 사람 덕택에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칸트 헤겔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칸트 헤겔 덕택에 여기까지 왔고 근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나만의 또 내 안에 칸트, 내 안에 헤겔이 또 만들어지면서 나도 누군가에겐 그런 별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자기 성장의 역사인데 저도 한 40 넘고 나서부터는 전공서적보다 이제서야 좀
다른 책들을 많이 읽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전공으로 논문 써야 되니까 학자라고 여러분 많이 알고 그러지 않아요. 지것만 조금밖에 몰랐는데 이제 조금 거기서부터 노연하게 되니까 많은 것들을 읽게 되면서 눈이 넓어지는 듯한, 눈이 높아지는 듯한 그거거든요. 배움이라고 하는 걸 너무 수동적인 행위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제도적인 행위라고만 생각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어쩌면 저한테 배우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그건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걸 전하는 거고, 이 중엔 저보다 더 높으신 분들도 있고, 배우는 행위가 실은 나를 성장시키는 행위인데, 여러분들께도 권해보고 싶은 건 너무 학생처럼만 공부해보지 마시라. 여러분 선생이 스스로 선생을 해봐라. 그 말씀은 뭐냐면 책을 읽는 수동적인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보고, 꼭 안 써보더라도 자기 말로 바꿔보고.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어떻게 했었냐면요, 공부 잘했거든요. 어떻게 했었냐면요, 저는 학생처럼 공부하지 않았어요. 학생처럼 공부하는 건 맨날 시험에 노출당하면 그래 난 결국 학생이었어 이렇게 끝나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랬잖아요. 출제자의 그 의도를 파악하려면서요, 그럼 우리 선생님 출제하잖아요. 그럼 내가 우리 선생님이 되면 나는 다 맞출 거 아니겠어요? 어릴 때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우고 나면 정리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수업이랑 뭐 오만 참고사랑 다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읽고 외워요. 외우고서는 이렇게 덮어요. 덮으면서 선생님처럼, 자, 그럼 거기엔 모두 세 가지가 있지, 그지? 첫 번째 뭐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고. 그럼 이렇게 내가 선생님처럼 하다 보면은 내가 뭐를 제대로 알고 있고 모르는지를 제일 잘 알아요. 어떤 건 그냥 외워서 말하는 거고, 어떤 건 이해해서 말하는지를 딱 알아요. 학생인 애들은 절대 몰라요. 그 구분을 못 해요. 그냥 다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딱 좀만 틀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선생님이니까 내가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해만 하고 암기 안 하면 선생님이에요? 거의 모두 세 가지가 있지. 잠깐만. 그럼 선생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했고 내가 그걸 막 여러 번 반복해서 외워요. 그러면은 그게 내 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읽고 밑줄 긋고 이거 좋다 집어넣고, 그게 아니라 그 책을 읽고 밑줄도 긋고 다 좋아요. 그거를 자기 언어로 바꿔서 정리하고. 독서 토론 같은 모임이 왜 필요한 거냐면은 남의 생각을 듣고 배우겠다 이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 내가 그거를 내 말로 바꾸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해야 이해가 더욱더 완성돼요. To read is to write. 쓰는 게 읽는 거고 읽는 게 쓰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 게 단순히 수동적인 행위라면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책을 읽고 있다는 게 사실은 책을 내가 여기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책 읽는 거예요. 책 쓰는 사람은요, 여러분 제가 이거 쓸 때 이거 안 읽고 제가 썼겠어요? 쓴다는 건 내 글을 내가 읽는 거예요. 그래야 독자가 뭘 어쩔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표현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작가는 첫 번째 독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방법이 자꾸 독자, 학생 이런 지위로만이 아니라 스스로 작가적 지위, 선생님이 되는 지위, 그런 실질적인 직업을 가지라는 뜻에서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기 배움을 조금 더 높이시는 것이 좋은 공부 방법일 거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나이 드는 분들도 꼭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어떤 학교 가야 될까요? 노인학교? 그게 아니라 나무학교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주도 여행 가면은 나무들이 많은 그런 숲을 걸어 다니곤 합니다. 비자림 같은 데 가보면요, 나무들이 500살 넘은 나무만 그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보면 저게 500살이고 저게 600살이고 구분이 안 가요. 왜요? 나무들은 나이를 겉으로 내색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럼 나무는 나이를 어디다 새겨놨을까요? 맞아요. 나이테에 새겨놨어요. 근데 그 나이테라고 하는 걸 가만 봤더니 늙은 나무는 늙은 나이테만 있고 젊은 나무는 젊은 나이테만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늙은 나무의 나이테를 가만 보면 젊은 나이테를 그대로 둘러싸고 커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늙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젊음의 결여도 아니고 젊음의 반대말도 아니었어요. 늙음은 젊음을 껴안고 부단히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이었어요. 늙어도 내 안에 젊음이 있다. 이게 나무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불핑을 사랑합니다. 저는 뉴진스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현미도 사랑할 수 있고요. 트윈폴리오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만큼 커져가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커져서 내가 뭐 할 건데? 중요해요. 내 앞에서 웃어요 하면 사진을 찍는 배경 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는 그의 목소리를 서로 나누고 있을 때 나는 그늘을 드리워 주는 거예요. 나 잘나려고 나무가 커가는 것이 아니라 배경 돼주려고. 그게 우리가 나무가 돼야 될 거 아닐까요?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건 더욱 울창해져서 세상에 더 많은 그늘을 드리고 세상에 더 멋진 배경이 되어주는 역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숙해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럼 소설 왜 필요한 걸까요? 드라마 가서 보면서 새로운 거를 깨닫는 거예요. 지식의 형태로 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삶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워라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했을 때 같이 뜬 말이 뭐냐면 삶의 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행복하려면 공부가 행복한 거야. 그게 아마추어의 공부란 뜻이었어요. 공부가 행복한 건데 여기에 또 다른 종류의 행복감이 있지. 그게 바로 라이프로서 무슨 예술도 있고 문학도 있고 운동도 있고 그런 삶의 질의 문제들을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것처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을 표현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거기에 눈을 뜨시는 거거든요. 김경미 시인의 식사법은 우리 인생에 대한 교훈 같습니다. 야, 콩나물 푹 익혀야 비린내 안 나. 네 마음을 그렇게 먹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식빵 가장자리 떼먹는 놈 얄밉죠? 그것까지 다 먹으란 얘기입니다. 맛없는 것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고통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돌도 때로는 씹어가는 것, 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식사법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좀 유순한 눈빛을 갖고 한 모금 식후물처럼 한 끼 먹고 또 좀 있다가 그 다음 끼를 먹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시라고 저는 풀이를 합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여러분 맛있는 반찬만 있겠습니까? 아니 맛있는 반찬만 있으면 질려서 어떻게 먹겠습니까? 화려하고 그런 것만이 우리의 식사가 아니라 한 끼 먹고 또 한 끼 먹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밥벌이, 우리의 인생살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제가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거에 갔을 때 그게 100몇십 회 때인가 했는데 그 동안에 문학은 저 하나였다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왜 인문학이라 그럴 때 문학은 생각이 안 됐을까? 대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학은 어디에 가 있냐면요. 인문대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때는 국문과 영문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또 문예 창작과는 어디로 가 있냐면은 예술대학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은 예술적 속성과 인문학적 속성 두 개를 갖고 있어서 서점에 가셔도 문학에 관한 책이 어디는 문학 코너에 꽂혀 있고요. 어디는 인문학 안에 있는 문학 코너에 꽂혀 있고요. 어디는 음악 미술하는 있고 아예 그냥 문학 코너, 거긴 주로 창작품만을 다루는 것, 여기에 존재하고 있죠. 문학은 그런 이중적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학을 안 읽는다 그러지만 예술판에서는 문학이 그래도 베스트셀러예요. 제일 많이 나가요. 문제는 그거를 그냥 읽으면 되겠지. 그건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음악은 그냥 들으면 되겠지. 미술은 그냥 보면 되겠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 때는 미술에 대해서 큐레이션도 배우고 싶고 누군가가 미술 해설해주는 프로도 보고 싶고 음악도 뭐 해설하는 것도 보고 싶어 하시면서 문학은 그런 통로가 너무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만 주어지면 사실은 문학도 훨씬 더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인문학으로서의 문학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문학이 우선이죠. 저는 문학의 안내자 정도에 불과하죠. 제 전공이 문학이 아니라 문학 교육이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범대학에 있고 제 전공은 문학이라기보다는 문학 교육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지금 또 여러분한테 문학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꼭 교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니까 보이네 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면 미술에 눈 뜨고 음악에 귀 열리는 것처럼 또 다른 세상이 보일 텐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소설 왜 필요한 걸까요? 소설이나 혹은 드라마, 영화 같은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인공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기가 막힌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소설 속 주인공이 도둑이면
여러분은 그 도둑이 잡히길 바라면서 읽으시겠습니까? 안 잡히길 바라면서 읽으시겠습니까? 안 잡히길 바라면서 그걸 읽게 돼 있다고요. 근데 드라마를 봤어요. 조폭이 등장했어요. 알고 봤더니 조폭이 불쌍하네. 제 운명이 저렇게 만든 거네. 오히려 쟤를 막 잡으려고 하는 검사가 오히려 나쁜 놈이네. 그 뒤에 있는 국회의원이 진짜 나쁜 놈이네. 이렇게 바꿔요. 그래갖고 결국 그 조폭이 운명에 굴복해서 마지막 형장이슬로 사라질 때 우리가 따라오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모래시계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조폭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인문학 서적을 막 읽고 사람들은 평등하게 다뤄야 돼. 뭐 이런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바뀌겠어요? 정말 내 몸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 눈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인간은 문학이라고 하는 걸 발명한 거예요. 발명품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너네들이 그렇게 돼보지 않고는 안 된다. 여러분 드라마 속 주인공이 죽었다고 따라 울잖아요. 우리 공감의 폭이 사실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내 부모가 죽으면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소설의 주인공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고, 소설 속 주인공한테 내가 애정을 다 줬는데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소설은 아니지만 로미오와 줄리엣 시대의 그 독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걸 보는 동안 로미오 편을 들겠죠. 저들이 순수한 사랑을 하는데 왜들 저렇게 말리는 거야? 하고 딱 그 드라마 밖을 빠져나오고 나면 나는 로미오 편이었을까요? 로미오 아버지 스타일이었을까요? 로미오 아버지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그런 사람이 드라마 가서 보면서 새로운 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인문, 사회 이런 데서 지식의 형태로 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삶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문학이 오랜 세월 동안 구원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문학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근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끊어진다는 것은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겠다. 이런 거. 어디 가서 잘난 척하지 못하니까. 역사물은 뭐 보면 야, 너 숙종 때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뭐 아는 것 같으니까. 그건 뭐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네 몸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네 견해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문학은 유효한 국면이 있다. 우리 언어는 시를 쓰기엔 형편없이 부족한 것들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언어는 시를 쓰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의사소통을 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효율성에 지배받는 거예요. 언어가 얼마나 효율적인 놈이냐 하는 말이죠. 비슷한 걸 갖다라고 퉁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의자에 앉아서 이걸 보고 계실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앉고 있는 의자랑 같은가요? 다르죠. 근데 이거 우리는 다 합쳐서 의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에 있는 의자들 이름을 다 따로 지었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잖아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좀 있고 대충 이런 거는 의자라고 하는 추상성을 인간은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걸 갖다 붙인 게 바로 언어입니다. 시인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파랗다. 이게 너무 싫은 사람들이에요. 파랗다는 건 여러분 이것도 파란 거고요. 뭐 이것도 파란 거고요. 다 다른데 파랗다고 퉁치는 거예요. 얼마나 폭력적인 단어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왜 그런 말이 붙었을까요? 사랑한다는 단어가 너무너무 폭력적이란 말이에요. 너무 뭉툭하잖아요. 저것들이 하는 것도 사랑인데 우리 사랑을 사랑이라고. 그래서 막 내 사랑에 적합한 언어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시인은 모든 사태에 이름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슬픔은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근데 새로운 언어를 만들 수 없으니까 있는 언어 갖고 조합해서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내고 은유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면서 그거 자체가 하나 예술이 되게 리듬을 갖다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게 시라고 하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는 것처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을 표현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거기에 눈을 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그것도 한번 사시면서 꼭 느끼고 훈련해야 될 그런 영역이 아닌가 저는 믿는 거죠. 그렇게. 문학이 왜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게 뭔가 좀 모순되는 거죠. 우리 분명히 알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는데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유용한 거, 실용적인 거 이런 거에 많이 가요. 그래서 한때는 너무 사람들이 실용주의만 빠졌다가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워라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워크만이 인생의 다가 아닌 것 같아. 라이프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서부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가지기 시작하셨고 심지어는 지금 제가 이렇게 시로 강의하는 시간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너무 고맙죠. 그전까지 여러분 저 이런 거 못했어요. 아니 세상 쓸모없는 게 문학인데 누가 그런 걸 하겠어요? 근데 워라밸이라고 하는 게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아닙니까? 이 전까지는 워워벨이에요. 워크와 워크의 밸런스 뿐이에요. 사람들이 다 삶의 그 양이 허덕여가지고 그럼 무조건 양만이. 오죽하면 식당 가서도 아무나 시켜 양 많은 걸로 이랬던 시절은 워크 올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좀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쩍 야 오늘은 뭐 스파게티 먹을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워라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했을 때 같이 뜬 말이 뭐냐면 삶의 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삶의 양은 이제 극복이 됐고 삶의 질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워라밸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이 가면서 혹은 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또 그 뒤에 나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능률적인 것만 효율적인 것만이 아니라 좀 감성적인 것 뭐 이런 가치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단어에 조금 전제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뭐냐면 워라밸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워크는 라이프가 아니라는 얘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워크는 라이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노동처럼 돼 있고 라이프만이 라이프라고 설명해 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워라밸 할 때 워크가 많은 시간을 많이 차지해요? 라이프가 시간을 많이 차지해요? 워크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저녁에 있는 삶 정도가 워라밸이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지금 쓸모 있는 것 하다가 지금 잠깐 여기 와서 요거 보시는 게 워라밸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죠? 우린 대체적으로 라이프가 아닌 삶을 산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워라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워크도 라이프고 라이프도 라이프예요. 워크 일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밥벌이 수단인 것만이어서는 안 된다. 정말 행복한 사회는 내 워크가 행복해야 된다. 내 시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말하자면 지금 수험생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가 워크잖아요. 얘네들이 너무 이게 고통스러워서 잠시 라이프 시간에 너 게임하게 해줄게. 그럼 우리는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라이프는 게임이야, 야. 그게 행복한 거 맞아요? 정말 행복하려면 공부가 행복한 거야. 그게 아마추어의 공부란 뜻이었어요. 공부가 행복한 건데 여기에 또 다른 종류의 행복감이 있지. 그게 바로 라이프로서 무슨 예술도 있고 문학도 있고 운동도 있고 그런 삶의 질의 문제들을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워라밸이라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본 이 업 혹은 살아가는 기 위한 것들 이것 자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선진 사회로 가는 길이지만 이렇게만 갔더니 자꾸 사람들이 워커홀릭만 됐더라. 사실은 그 자체가 행복했다기보다는 그것이 주는 보상이 너무 달콤해서 거기에 취해서 사람들이 자기 삶을 잃어버리고 있더라. 그래서 워라밸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이어야 될까? 고작 해야 게임하고 뭐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는 걸까? 그럼 이건 정말 저는 비극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신의 사회 한 번만 더 제가 인용해 볼게요. 키팅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술, 법률, 사업, 기술 이 모두 고귀한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란다. 의술, 법률, 사업, 기술 이게 다 뭡니까? 잘 나가는 것들, 워크의 세계입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생계 수단이자 동시에 고귀한 거라고 키팅 선생은 똑똑하게 말해놨어요. 이거 귀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박물관 데려간 거죠. 자봐. 모든 걸 이룬 사람들이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이 너네들한테 다르게 얘기하네. 시, 아름다운 낭만, 사랑 이런 걸 누리라고. 그게 진정한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내가 의술해서 성공하면 뭐해? 그럼 내가 뭘 이룰 거야? 저는 그래서 젊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자꾸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왜냐하면 우리 어릴 적부터 우리한테 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하고 키워놓으니까 무엇이 자꾸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인생의 목표 그러면 그 무엇, 명사를 떠올리기가 쉽지. 그러나 만약에 그게 인생의 목표라면 우리 그 인생의 목표를 우리는 언제쯤 이루게 될까? 너 언제쯤 의사 될 것 같니? 지금 안 될 것 같지? 근데 된다면 아마 20, 30대 안에 될 거야. 교사,
정말 하늘의 별 따기지 된다면 언제 될래? 20, 30대 안에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놈의 인생의 목표가 고작 20, 30대 안에 이루어지는 게 인생의 목표겠니? 그럼 20, 30대 교사 됐어. 그럼 나머지 긴 인생엔 뭐를 목표로 살아갈래? 반대로 내가 더 이상 의사가 될 수 없고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 언제일까? 그것도 역시 20, 30대다. 그럼 나는 꿈을 이루는데 실패했어. 루저야, 패배자야. 나머지 긴 인생엔 뭐를 목표로 살아갈래? 졌는데. 어쩌면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나 동사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게 목표야. 나는 선한 삶을 사는 게 목표야. 나는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게 목표야. 그러면 교사는 20대 때 된다 할지라도 존경받는 교사가 되는 건 정년 퇴임 때까지 해도 이룰까 말까 목표가 되는 거지. 의사가 아니라 의사 할애비가 됐어도 환자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면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어쩌면 우리는 형용사를 이루기 위해서 존경받는 삶이라고 하는 형용사나 동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는 의사가 되는 길을 택했고 누구는 교사가 되는 길을 택했고 누구는 사업가가 되는 길을 택했을지 몰라.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장의 효율, 당장의 쓸모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인정하지. 그런데 정작 실천은 안 해. 한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드디어 인문학 붐이 불기 시작했죠. 저는 우리나라가 인문학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심지어 최근에는 건축도 인문학으로 들어오고 뭐 다양한 예술도 다 인문학으로 들어오면서 정작 문학은 인문학이라고 보지 않는 사연이 뭘까? 언제서부턴가 인문학이 지식으로 변질됐어요. 그래서 뭘 용어를 많이 알고 뭘 알고 지식으로 정리되고 이런 것들을 알면 자기가 인문학 한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 착각이 이 시장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다음에 또 다른 채널 봐요. 몰라요. 또 봐요. 안 것 같아요. 몰라요. 또 봐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인문학적 지식은 굉장히 많이 보유한 것 같은데 정작 인문적으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건 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시대의 문학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요, 딴 게 아니라 머리로 우리는 세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해서 가슴으로 내려와만 비로소 결정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동안은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 경영학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결정했던 걸 반성하면서 인문학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태도로 변환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건 몸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고 몸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공감에 기초한 인문학으로서의 문학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왜 시냐? 솔직히 제가 처음에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고 하는 책을 낼 때 시장은 의외로 여겼었을 겁니다. 지금 소설도 사람들이 안 읽는다는데 무슨 놈의 시야? 뭐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 시의 시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셜 미디어 같은 거에 보게 되면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그냥 자기 삶의 어떤 순간을 저장하고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꽃이 예뻤는데 그걸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올려서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자기 애를 찍고 풍경을 찍고 뭐 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어떤 서정적 순간을 남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걸 언어화한 것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인별에다가 사진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것의 언어화가 저는 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SNS 시대에 시는 오히려 짧아서 될 장르다. 잔소리하지 않는다, 시는. 그리고 시는 직설하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그게 저는 성체라고 생각했어요. 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거 좋은 거예요. 원래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시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산문을 썼죠. 근데 뭔가 저기 어떤 비의, 신비한 그게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사랑, 지금까지 수많은 말로 써도 아직까지 해명이 안 됐잖아요. 그것을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들어오다가 내가 사랑하게 되고 사랑에 성찰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날 시가 막 훅 다가와요. 그럼 내가 이제 시인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이 시대의 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짧고 잔소리하지 않고 자주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대에 시가 드디어 힘을 가질 수 있는 때라고 반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왔고요. 그게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이 됐던 것 같아요. 키팅의 말입니다. 시, 사랑, 아름다움, 낭만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목적이란다. 이제 시를 읽으실 때가 된 것 아닌가. 그럴 작품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좋은 작품을 선정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러려면 정보도 많이 필요하죠.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아요. 문학은 어려워요. 아니요. 어떤 문학이 어려운 거예요. 클래식이 어려워요? 쉬워요? 이것도 잘못된 질문이에요. 어떤 음악은 어려울 수 있고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 있는 거고요. 문학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지는 않아요. 아마추어가 마치 9급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그거는 참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인풋이 있었으면 아웃풋일 거라고 생각해요. 문학의 세계도 엄청난 축적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말하자면 쉬운 운동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 달콤한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저절로 가다 보면 점점 더 어려운 걸 추구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추어 리즘이거든요. 지금 몇 권 읽으신 거 갖고 판단 내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적절한 나이도 있는데 이게 적절한 인내심과 적절한 나이가 좀 필요하다고 표현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인내심이 너무 부족해요. 이게요, 읽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한동안 정말 저점을 통과해요. 이렇게. 근데 이게, 하는 순간서부터, 이건 모든 거의 법칙이에요. 이 축적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물도 100도를 견뎌야만 기체가 되는데, 맨날 60도로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맨날 끄니까. 한번 그러면 100도까지 가볼까? 그러면서 100도가 돼서 수증기가 되는 경험을 하고, 별거 아니네 하고 버리든가. 저는 그랬거든요. 어느 날 미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고 싶어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싶고 보이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넓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저 40대에 그렇게 됐어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전에는 미술관 왜 가? 그랬다가 어떤 친구의 영향을 받기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가 이런 거구나가 살짝 오기 시작하니까 더 많은 걸 보고 싶어지고 더 많은 걸 보니까 더 많이 알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눈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건가. 저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 있다니. 제가 지금도 안 열리고 있는 게 귀거든요. 그렇게 큰 노력도 안 하긴 했지만 클래식 음악을 들어도 좋은 건 알겠는데 가령 이런 질문. 그럼 이 곡은 조성진께 좋아? 누구께 좋아? 그럼 절망스러워요. 그걸 어떻게 구분해? 막 그럴 때 되면 우울해져요. 이 귀는 도대체 왜 달려있나? 도대체 귀의 용도를 모르겠어. 안경 거는 거 외에 이놈이 뭐 하려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 우울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감각이 있는데, 내가 입이 있는데, 혀가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영접하고, 그것처럼. 아니, 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이 세계를 알면 하는 게 올 텐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각의 확장을 바라신다면 가장 좋은 게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책은 경험의 집약이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다른 데로 나가야 된다고요. 제가 시는 유리창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하고 저하고를 매개해줬지만 그러나 벽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책을 읽고 문학을 읽고 알았어. 그거 다 아니에요. 그거는 유리창이에요. 이제 나를 어디로 가게 해준 매개일 뿐. 그럼 그 다음 세계로 또 나가야 되는 거고 실제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 책을 읽을 때만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나서 현실 세계에서 선해져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학이 지금 당장 몇 권의 만족을 주지 못했다 그러면 저 같으면 5기가 한번 나보겠어요. 투자한 시간이 있지. 조금 더 가볼까?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안내를 받아볼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이가 필요하다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젊을 땐 잘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거 똑같으니까. 젊었을 때 왜 경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예술의 세계도 그랬어요. 새로운 눈을 뜨는 것 같은 거. 그러려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한 계기가 올 거다. 그렇게 답을 드릴게요. 모든 시를 잘 읽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자꾸 남이 어떻게 읽는지를 좀 보고 따라하는 게 처음엔 필요해요. 요리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요리 프로 보는 거죠, 뭐. 근데 요리 프로를 볼 때도요, 그냥 그걸 외우는 게 있고요. 왜 저때 저 폰즈 소스라고 하는지를 내가 이해하는 건 달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난 저기 한번 고춧가루를 넣어볼까? 이것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게 굉장히 필요해서 요리 강습으로 비유하자면은 일단 이런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슬슬 이제 한번 배우시는 거죠. 시를 이렇게 읽으니까 이런 재미가 있네. 이 양반은 이런 거에 주목하고 있네.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볼 수도 있네. 그거는 시만 그런 게 아니라요. 미술도 그렇고요. 아니 건축도 그래요. 여러분 건축 보고서는 저거 왜 저렇게 각을 틀었을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건축가들은 햇볕 방향을 보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그걸 저쪽에서 보면 다른 입체로 보인다는 것도 말해 줄 수 있고요. 그럼 똑같이 있는 공간인데 그 의미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지죠. 똑같은 걸 보더라도. 바로 그렇게 건축가의 전문적인 시각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걸 많이 보다 보면은 나만 볼 수 있는 공간의 묘가 생겨나고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도 손도 못 대는 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시는 심지어 이 시인은 소통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표현하고만 싶었을 뿐이구나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추상화 볼 때요. 저 추상화가 뭐를 표현하려고 한 거야? 무슨 내용을 그린 거야? 라고 보면 추상화 제대로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추상화 자체의 색감, 구도, 그냥 그 미적 경험만 하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려운 시는 굳이 애쓰지 마세요. 시인도 뭐 썼다고 말 못해요. 모든 시를 논리적으로 해설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소통이 되는 시들은 기본 논리는 소통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로 다 설명되면 아마 제 해설은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면 시인이 시를 쓴 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진작 그렇게 논리로 쓰지. 논리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접근하고 남은 여지가 어쩌면 그게 진짜 시의 맛일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시를 들려드리고 이거는 이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교 경전을 보면 되죠. 근데 전혀 다른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는 그 언어 자체가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언어를 소통의 도구로만 썼는데 언어가 주인 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그 시 구절이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맴돌아. 그럼 그런 거 하나 암송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걔가 다른 시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를 자꾸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식의 분석이 아니라 분석은 한 거라니까요. 그런 식의 분석이 아닌 거지 내가 내 나름대로 자꾸 분석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좀 기초를 공부하시고 그리고 자꾸 시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집을 사실 때 처음에는 해설 보고 시를 읽다가요. 어느 순간 되면은 해설 보지 마세요. 먼저 시랑 접해서 이건 이런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뒤에 해설이 있는데 어머 나랑 똑같이 읽었어. 그럼 막 내가 좀 성장한 듯한 느낌도 가져보시고 그러면서 또 다른 시집의 세계를 또 만나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제가 인생 알겠습니까? 그냥 소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의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시는 무슨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이미 어떤 얘기들을 써놨을까? 그런 거예요. 시에 관한 책들이 많은데 시는 원래 인생이 필요해서 나아진 발명품일 테고 원래 인생에 복무하려고 한 걸 텐데 어느 순간 그 고리를 잃어버린 것 아닐까? 물론 모든 시를 무슨 교훈이라든가 이런 걸로 환원하는 것은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이 책을 쓴 건 아니고요. 시가 원래 복무해야 할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인생이라고 하는 커다란 범주 안에서 그걸 생각하고 사유하고 성찰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시인들은 했을 텐데 뭔가 그 중간 단계에서 소통이 잘못됐는지 시는 인생과 상관없는 것, 시는 그냥 고상한 것, 시는 순수한 것 이런 말들이 퍼지면서 독자들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 아닐까. 그 둘 사이에 다리를 놓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인생의 테마들을 정해놓고 최근의 시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시인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많은 고민들을 해놨더라고요. 도처의 시가 있고 아니
없을 리가 없죠. 인생 문제를 갖고 시인이 쓰는 건데. 그래서 이건 시인들의 어떤 집단지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한 교훈을 철학책에서 갖고 올 수도 있고 뭐 종교 경전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저는 그것을 시에서 한번 구해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시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는 일종의 화두와 같은 것, 다 말하지 않은 것, 다 말해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비로소 우리의 진짜 성찰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도구로 시는 최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내 곁에 두고 싶은 나의 시는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자기 시라고 삼으셔도 좋고 자기가 직접 시를 쓰셔도 좋고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 삶의 언어는 무엇일까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았는데 욕심이 생겼어요. 더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